안녕하세요. 짧게 말할게요. 오래 읽었으니까 짤말 오익입니다. 저는 편집자 미니입니다. 저는 편집자 은혜입니다. 저는 편집자 지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손보미 작가님의 장편소설 작은 동네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된 소설이고요. 짧게 먼저 간략하게 좀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일본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강의도 하고 번역도 하는 이제 여성 주인공이고요. 현재는 이제 남편이 있고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말 기묘한 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이제 주인공도 몰랐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굉장히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은 결국 주인공을 어떤 한 시기로 계속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주인공이 7살에서 11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제 작은 동네에서 살았던 시절의 그 기억을 주인공이 계속 회상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크게는 이 작품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이제 작은 동네에 살던 시절에 이 어린 아이였던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의 축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성인이 된 주인공이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복귀하는 것이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읽어보시는 경우라면은 다소 이제 앞부분의 그 내용이 많이 감춰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린 주인공에게 이제 어른들이 실제로 많은 진실들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암시되어 있는 비밀들은 이 작품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진실들이 이제 풀려 나오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비밀들을 굉장히 잘 감추어 놓으셨고 복선을 아주 촘촘히 깔아 놓으신데 반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말해내는 그 분위기로 말하는 이 작가님의 장점, 스타일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고 그 지점이 아주 멋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두 분 어떠셨는지? 저희 오랜만에 이제 작은 동네를 다시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 남편의 스크랩북에 굉장히 많은 의식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게 예전에는 좀 이게 그래서 어디로 연결될 거지? 뭐지? 약간 알 수 없는 어떤 궁금함 속에서 읽었다면 이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본 거니까 그랬을 때 스크랩북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이런 거고 사실은 또 읽는 사람도 헷갈리기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눈에 좀 띄었고 탁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긴 했었습니다. 남편의 취미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약간 모녀서사로 읽히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모녀서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기존에 이제 한국 소설에서나 뭐 한국 문학에서의 모녀서사와는 다르게 조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질척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이제 결말을 읽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던 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화자가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이였던 화자가 그때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그 서사인데,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숙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 아이가 조숙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성인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느껴졌던 것인지 그 거리감을 계속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에는 이제 모녀 서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 이게 성인 단행본인데 어린아이가 화자로 등장하는 그 소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시점과 관점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저도 그 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균형감이라고 할까요? 서로를 이제 당기고 혹은 밀어내고 하면서 이제 영으로 맞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관계성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사실 엄마도 되게 젊은 엄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둘이 이제 집에서 늦게까지 영화 보고 간식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좀 친구 같고 좀 그게 막 아주 내밀하고 약간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발랄한 어떤 두 사람 간의 감정들이 좀 전해져 왔던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는 엄마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좀 저는 일단 궤변론자라고 생각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왜 그랬는지가 뭐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독특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산뜻함이 또 매력적이기도 했었고 낯설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설이 또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아주 전통적인 모녀 서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형성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소설이 한 가족에 얽힌 그 한국사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제 비밀로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막 이 역사로 인한 어떤 개인의 비극, 한 가족의 어떤 아픔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고 이것을 그냥 건조하고 좀 미스터리적으로 다뤘다는 점들도 전형성에서 벗어나지만 이 이야기에 좀 흥미와 긴장들을 유발하는 점들이었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이 소설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손보미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뭔가 자기 식대로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주인공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굉장히 두숙한 아이로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관찰하고 있으면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미 같은 것들을 계속 정확히 눈치채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이 보통 이제 조숙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두 분도 혹시 좀 조숙한 어린이셨었나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매번 그렇게 써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뭐 성숙하고 언니들과 자주 논다. 또래들과 놀지 않고 언니들과 논다. 약간 그래서 옛날엔 어떤 사람이었던 거지? 지금 후배들이랑만 노는데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근데 그때는 언니들이 아니고 또래들이랑 노는 건 좀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근데 제가 배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그때 배우는 시기잖아요. 뭐 7살에서 11살,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시기가.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그 간의 괴리가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조숙한 애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뭔가 제가 배우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때 어땠지? 나는 그때 어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나이대에 어울리는 것인가를 막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저 자신의 어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제 친구의 딸이 딱 이 정도 나이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걔가 이런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좀 뭔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애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말하기가? 네, 말하기가 그냥 뭔가 섬뜩한가 좀? 그냥 뭔가 예의 있게 대해야겠구나. 좀 나는 더. 걔를 이제 마냥 귀엽게만 생각하고 애지 막 이렇게 그치.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도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인간이겠구나. 근데 또 이제 나아가서 그렇다면 큰 인간과 그러니까 성인과 그 어린 아이, 뭐 청소년의 차이는 무엇인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군요. 근데 은혜 씨야말로 되게 뭔가 성숙한 아이였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릴 때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맨 처음에 26살에 입사했을 때도 되게 어른 같았어.
지금 생각하면 좀 귀엽지만 난 그때 되게 당시에는 애기 같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린데도 벌써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생각은 깊게 하는 편인데 인격이 좀 미성숙해요. 아, 통렬한 자기 어, 객관이구나. 시원해. 생각은 야. 깊죠. 생각은 깊은데 그래, 맞아. 늘 근데 깊죠. 정확한 생각이 자기 깊어. 진단인 것 예, 같아. 예, 예. 본연의 네. 그것이지. 예, 예, 예. 근데 맞아. 그때 어, 실제로 그래. 어렸으니까. 네, 네. 10대 맞아, 때는 맞아. 뭐 그치. 정말 네. 작은 인간이잖아. 네. 어. 어릴 때도 그런 상태였어요. 생각이 많지만 어쨌든 철딱선이 없기 그지없는 그지 없는. 그랬고요. 이 책의 또 다른 이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각자의 선택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품 전반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한 거야, 혹은 그녀가 선택한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각자는 이제 기억을 편집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억은 선택하고 어떤 기억은 버리려고 하거나 혹은 왜곡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도 이제 주인공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을 한 장면도 이제 이 소설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작가님도 이 소설을 쓸 때 어떤 거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건 이야기하지 않기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독자인 저희는 작가님이 선택한 것들을 보지만 사실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또 소설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취사 선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 때도 그렇고 항상 인간은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읽는 독자라면 이 취사 선택된 것들과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이제 소설의 재미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소설을 이제 어떻게 읽으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콘텐츠를 볼 때랑은 좀 다르게 소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이나 혹은 다른 인물의 전사 혹은 이 안에서 발설되지 않지만 일어났을 거라고 짐작되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어떻게 편집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혹은 자기가 꽂히게 되는 것에 더 강하게 꽂히게 되는 것이 소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넣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생각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염두에 두고 읽다 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풍부하게 소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만약에 작가거나 소설가라면 그 모든 작업 중에 그러니까 넣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하지 않기로 하면서 세련됨을 얻고 뭔가 깊이를 획득하고 더 재미를 얻게 되고 그런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작가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반대로 사실 대부분 작가님들은 물론 손보민 선생님은 또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모던하고 되게 세련된 그 취향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소설을 보는 취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지향들도 그런 형태에 많이 가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다 너무 불친절하게 처리했을 때 세련되긴 하지만 독자가 따라올 수 없음 그리고 대중성이 낮아짐에 대한 고려들을 통해서 사실 이거를 넣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까지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양보가 또 되게 많이 소설 안에는 들어가 맞아, 있다는 맞아.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게 또 편집자의 역할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가분들은 그 원고를 되게 수차례 보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이제 다 정해져 있고 음. 자기가 이제 읽으시기에는 말이 다 맞는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 보는 독자들한테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좀 부분을 모르니까. 예, 낯설고 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 왜 이러지? 해서 나중에 이게 본인이 이제 독자가 찾아서 얻어내는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좀 굉장히 고급 독서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편집 역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책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어떤 독자를 상상하는 책이냐에 따라서 이제 편집자들이 주는 조언의 맞아요. 범위나 방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취사 선택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지워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사라지는 여자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주인공의 남편이 연예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연예기획사의 대표 배우인 윤희소 씨가 편지를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주인공과 어머니가 같이 살았던 그 경기도의 작은 동네에서 어떤 개를 키우던 할머니가 사망하시면서 역시 사라지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어머니 역시 원래 살던 미금도라는 섬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역시나 사라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라지는 여자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변주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인공은 그 사라진 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라진 여자를 목격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들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주인공의 남편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일하던 그 연예기획사의 배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우에게 남편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매우 것이다. 그렇게 뭐 약간 단정 이렇게. 지어버리죠. 그분은 이제 그 여자는 공주님이야, 잘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축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사라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목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가지려는데 반해서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이 극단적인 그 선택은 어떤 데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혜 씨가 처음에 이걸 주셨을 때.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을 어떤 패턴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대로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지금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라진 여자라는 그러니까 주제에 이 사람은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꽂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어떤 문장에 밑줄을 치는가요? 근데 뭔가 제가 이제 치고 있는 밑줄의 문장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공감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결국 저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문장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의식이 얼마나 비대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근데 그렇게 또 납작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자기가 공감하고 뭐 어떤 관심이 있고 그런 데에 뭐 그 밑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밑줄을 치는 것이랑 이 사람이 늘 그런 사라진 여자를 보는 것이랑 그게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관심 있고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네요. 저는 오히려 이 남자가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역할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스크랩북도 겁나 열심히 하면서 근데 사실 뭘 스크랩하는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느낀 어떤 인상들은 이 사람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요 삶의 어떤 패턴을 계속
루틴을 이어가고자 하는 음. 그 지금 자신이 꾸린 어떤 자기가 결정한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이 사람이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 여자는 이렇게 사라진 여자들을 관심 있어 하면서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럼 이 여자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따지면 되게 약간 속빈 강정처럼 좀 허상과 같은 어떤 삶이라고도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은 무언가가 감춰져 있지만 또 보지 않음으로써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네, 어떤 맞아요. 삶을 네. 살아온 것이어서 이런 남자를 선택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묘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여자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삶의 어떤 비밀이 되게 많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항시적인 불안감을 가진 채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건데 이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명료한 사람인 것이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불안형과 안정형 그렇죠. 이때는 막 회피형 이런 단어 많이 안 썼었죠. 2020년에. 그때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회피는 하지 않아. 네. 그냥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왜 봐? 왜 봐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사람에 가깝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굳이 꼭 그것까지 봐야 되나? 약간 그렇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그것의 비밀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가진 것이지 그게 뭔가 이상하니까 좀 안 보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약간 그런 문제가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했었어요. 사실 이 작품은 정말 되게 잘 짜여 있는 작품이라서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요. 맞아요.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변화들도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입하면서 보실 만한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신체의 성장뿐이 아니라 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오는 그런 미묘한 신경적이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도 그렇고요. 또 뭐 단소를 배우거나 뭐 거기서 자신이 뛰어난 그 특출난 실력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장면들에서도 그렇고 성장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장면으로 잘 풀어내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두 분도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회고를 하시다 보면은 아, 내가 이때 성장했구나, 이때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 계속 한 동네에서 살다가 그때 그 후암동에 살았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일산으로 신도시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5학년 때까지는 제가 굉장한 인싸였어요. 거의. 그래요? 네. 지금도 인싸잖아요. 지금도 인싸긴 한데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외향형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에너지가 막 많은 거야. 에너지도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그냥 이제 제가 막 리더십이 있는 오. 편이고 좀 그런 식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오고 전학을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친구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신도시에서.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때부터 같이 알았던 그 친구들과의 인연이 이제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그때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집도 새롭고 뭐 그러니까 학교도 완전히 새롭고 친구들도 새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내향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기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혜 씨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뚜렷하게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내면에서
그 벌어지는 그 변화를 이렇게 캐치한다라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생각보다 그거를 캐치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 지인들 중에도 이렇게 성장을 한 걸 본인 스스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옛날 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또 근데 원래도 주관이 강하긴 하니까. 선배는 어땠어요? 저는 좀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가 저한테는 어떤 성장의 경험으로 좀 기억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당신들이 엘리트라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되게 강한 분들이었고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집안의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 강한 어떤 규율 속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중산층 가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꾸기 위한 어떤 강한 열망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모보다 더 중요한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종교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종교를 갖는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바꾸기로 결정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 그 결정하게 되었던 어떤 순간들이 성장의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살 정도 때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게 그때 일찍. 네, 종교 바꾸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그런 호주의 폐섬유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의 삶들을 결정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런 어린 나이였을 땐 아니지만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네요. 이제 부모와 뭔가 생각적으로 좀 분리가 되는. 네네네, 그쵸.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독립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 그죠, 2년에 그죠.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되게 오래 전부터 부모님과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뭐 분리돼 있어. 대단한데? 옛날에 나 기억이 나. 뭐. 뭐지? 예전에 회사 갔다가 회사에서 엄마랑 싸웠다고 그래서 엄마랑 싸웠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근데 잘 때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엄마랑 아직도 잘 껴안고. 그래서 약간 진짜? 그러고서는 그냥 화했대. 그래서 막 무슨 일이야? 뭐 아니 잘 지내는 거랑 독립은 다른 문제. 그렇긴 하지, 저는 그렇게 모든 하지. 결정을 다 사실 제 맘대로 해왔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 아 물론 그런 그런 면에서 맥락에서 네, 그런 얘기하는구나. 맥락에서. 그냥 뭐 정서적 분리 그런 거는 사실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사이는 여전히 뭐 좋은 편입니다. 그쵸, 저 혼자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물론 엄마는 네, 나를 네. 지긋지긋하게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이, 그런 것 그러진 같기도 않지. 해요. 그죠? 때때로 그러신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같이 놀러도 가잖아. 그 저는 또 정도는 그런 됐지.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그냥 나소리대로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맞네요. 엄마 사랑해요. 웃겨.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맞다. 가져오신 거예요? 소개해 주세요. 계속 눈에 띄어서 굉장히 검은사 언제 펼치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간첩 조작 사건 피해에 대한 그 사법적 해결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연구들 일상으로 이들이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보상을 받고 나서는 회복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작은 동네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서 선택되어서 말해지지 않은 것은 이 숨겨진 가족사에 얽힌 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 간첩 조작 사건 이야기를 한참 보면서 이 안에서는 사실 이 인물들의 그때 당시의 어떤 공포들은 담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만 남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좀 다시
보게 되었던 건 여기에 이제 강광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강광보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그 고문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무죄였다는 것, 이분들이 실제로 간첩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하고 나서도 그 뒤에 삶이 어땠는가를 이제 보면서 그냥 이 논문 안에는 이제 그분들의 사연들이 다 담겨 있는데 좀 다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꺼내서 본 김에 혹시나 해서 그냥 꺼내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친구는 자기 석사 논문을 이렇게 제가 열어서 보았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날 테니까. 아 진짜? 구독자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럼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제 석사 논문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은 안 봤으면 좋겠으니까 약간. 우리 선물해줬었잖아요 프린트해서. 맞아. 맞아. 알죠? 난 아직 집에 되게 꽂혀있어요. 근데 좋은 애가 나한테 되게 또 날카롭게 근데 선배 요즘에 비트윈 요즘에 하는 저희가 이제 미리 씨랑 같이 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비트윈의 영어 잘 썼더라. 논문 때보다 잘 썼던데?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는 우리가 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이거 처음에 우리가 다 썼지. 아, 맞아, 우리가 그치, 그치.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다행이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기 전이었군요. 그럼요. 어쩐지 그리고 요즘 거는 장난 아니더라. 장난 아니지. 나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아니야 근데 나는 디벨 아직도 쓰잖아, 요즘에. 어쩐지 너무 한국어를 좋더라고. 번역시키진 않아. 그냥 내가 영어로 써서 훌륭하네요. 그냥 네네 윤문만 시켜요. 근데 윤문을 이제 대단하네. 거짓말처럼 메이크업을 이렇게 쫙 잘해주지. 해주는 대단하네. 느낌이 진짜 있는데 훌륭하네요. 진짜 훌륭하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 작품 저는 보면서 되게 밑줄을 많이 그었던 책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왜 어떤 데 밑줄을 긋느냐 그는지 생각 중이시다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 하니까 네. 근데 각자 좀 마음에 들었던 문장 같은 게 있으셨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밑줄을 되게 많이 그었거든요. 이 네. 책을 네.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손보미 선생님의 어떤 그러니까 위선에 대한 음. 건조한 가차 없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지점이 사실 저의 정서와 통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밑줄 많이 그었었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제 자기 투영을 하게 돼서 좋아하는 것 여러 개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되게 초반에 있는 건데 농담은 내가 생각해낸 최고의 방어였다. 이건 정말 저의 삶의 자세랑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느 방식으로든 이제 도피를 하든지 뭐 그걸 그렇죠. 맞닥뜨리더라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든지 하잖아요. 저는 되게 그것을 농담이나 유머, 개그 이런 걸로 풀어내는 편이거든요. 저 자체를 좀 이제 비관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뭔가 그 지점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문장이었고요. 신세대야. 전자책으로 봐. 난 아직도 전자책 많이 못 봐. 저는 전자책으로도 보고 요즘에 눈이 막 많이 피로하니까 그런 오디오, 그러니까 TTS로 들어서 많이 보고요. 되게 어색한데 이제 익숙해지면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네. 맞아. 맞아. TTS 은근 네, 들을만 제가 하더라고요. 이제 눈 감고 그렇게 듣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선택에 대한 많은 문장들이 있었는데 되게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일 같은 건 없어.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대로 둬야 해.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되게 이 소설의 팽배에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수많은 선택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밑줄이 엄청 많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약간 되게 공감 갔던 거는 그 얼굴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약간 얼굴맹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기도 하고 시야도 그 눈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냥 얼굴 자체를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얼굴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들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 뭐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면서 또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문장이 너무 많은 소설입니다. 맞아요. 송모미 작가님도 좋은 문장을 많이 쓰시죠. 그렇죠.
민문을 좋은 문장, 좀 통찰력 있는 문장도 많이 쓰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운 문장도 잘 쓰시고. 저 하나만 네, 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되게 웃겼던 게 네. 여기서 이제 남편이랑 부인이랑 대화를 할 때 음. 부인이 남편한테 완전히 너 전곡을 찔렀어 뭔가 아,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되게 그 챗GPT가 아.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을 그렇게까지 막 나쁘게 생각을 안 했던 네, 거는 네. 그냥 되게 챗GPT 같은 인간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되게 NPC? 네, NPC? 음, 음, 음. 정말 막 이렇게 너 객관화해라고 이 여성, 그러니까 주인공 화자를 좀 이렇게 다그쳐주는 이성의 그런 사람. 역할? 이성의 사람. 사람. 그래서 되게 그 둘의 관계성도 저는 어떤 면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냥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수영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 맞다. 맞아. 그래도 할까 말까 했었어. 네네. 이 화자가 어린 시절에 수영장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가자 약간 이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아무런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바로 물에 뛰어서 몸이 뜨니까 이제 좀 허탈하다? 또 자신감 있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짐짓 그 자신 없는 척 사실은 있는데 아직 그럴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어렵지 않아. 팔을 앞으로 휘젓고 발만 힘차게 차면 돼.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그날이 마지막 수영 강습이었고 그 뒤로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수영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이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본능적으로 앞으로 발을 힘차게 차고 팔다리를 휘저어서 나아가온 삶이다. 사실은 이 물이 이 물 밑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팔을 휘젓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발을 제대로 차고 있는 것인지를 많이 스스로 되잡아서 멈추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온 삶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은혜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두 분하고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예요? 이거 235페이지인데요. 다른 선택, 다른 삶. 하지만 이런 건 그냥 하는 말에 불과하겠지. 생각해봐.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100%인 거야. 내 말 알겠니?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할 때도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책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는 계속 선택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선택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지를 택할 확률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잖아요. 이걸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그 하나밖에 없는 딱 그 선택을 내렸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삶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하지 말걸 후회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냥 현재의 삶을 간다 라는 그런 데에서 오는 쾌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모든 선택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환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선택하도록 뭔가 강요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그 선택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작품을 읽었는데 사실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놀랐고 또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진짜 재밌게 읽었고 오늘 너무 재밌게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송보미 선생님의 건조한 다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 엄마는 굉장히 다정한 선택을 한 건데,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세련됐다고 생각이 그죠. 들어요. 맞아요. 그게 맨 처음에 데뷔작 때부터 사실은 늘. 늘 그러셨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좀 강하게 그 스타일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담요라는 작품에서부터 꾸준히 한 스타일을 좀 계속 유지해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그 탐정물을 또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스타일에 같이 묻어나는 점들도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보미 작가님은 정말 잘 쓰는 미스터리 작가로도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한 함을 유지한 채 그 장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을 읽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 표지를 옛날에 이제 그 사던 때도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 책을 딱 들었는데 이 후가공이 이지스킨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이지스킨을 딱 만지는 순간 이지스킨이다 약간 이랬거든요. 이지스킨 싫어하세요? 저 이지스킨 완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지스킨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때 타서? 아니 그냥 이 만지는 이 느낌이 제가 근데 그게 아마 그 김태용 작가님 벌거숭이들이 이지스킨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때 딱 그 벌거숭이들에 만졌는데 약간 이게 스킨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지스킨이라는 후가공이 좀 이런 그 살갗을 만지는 것 같은 어떤 가죽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코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선택했었는지 좀 문득 다시 궁금해졌었고 그리고 좀 여러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후가공이 있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 재밌다. 그리고 편집자로서 사실 이지스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지스킨이 늦게 말라요. 건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작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효율적으로 좀 느껴지진 않긴 했었어요. 이거를 왜 이지스킨을 했냐면 이 책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이지스킨이 되게 비싸요. 맞아요. 그 당시 그리고 이지스킨 비싸. 그래서 위에서 맨날 뭐라고 한다고. 이지스킨이 되게 비싼데 안 된다. 이거 좀 더 우리가 어떤 고급짐을 좀 더 추가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굳은 다짐에서 이지스킨으로 가자 결정을 내렸던.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된다. 그림이 좀 서늘한데 또 만졌을 때 따뜻함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그것도 좀 있어요. 반전의 맞아요. 미가 있고 네, 맞아요. 좋았었어요. 저는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이 책을 만진 지가 오래되고 이번에도 전자책으로 읽었으니까 이지스킨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이 이미지랑 정말 반전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지스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네, 약간 정말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따뜻함? 하여튼 정서 같은 게 느껴지고 뭔가 정말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되게 그것과 잘 어울리는 표지 이미지를 또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장치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지스킨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것은 저는 그 약간 오색 박인데 박인가? 그 홀로그램 박? 홀로그램 박. 나 홀로그램 박 좋아해. 좋아하는데. 홀로그램 박 왜? 그러니까 박인데 막 홀로그램 이렇게 박 비싸. 덩어리가 이렇게 된. 저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덩어리? 덩어리가 그 덩어리로 된 큰 덩어리로 된 막 흙 뿌리듯이 아. 들어간 홀로그램 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잘 사용하면 매력이 맞아요. 있는 참 좋은 건데 맞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정서. 사실 이지스킨 싫어하는 것도 맞아, 개인적인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비싸서 안 좋아하는 맞아, 거야. 맞아. 홀로그램 박도 비싼데. 홀로그램 박 비싸.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적인 정서로서 저는 이제 홀로그램 박 뭐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 책에는 뭐 어울린다면 하겠지만 좀 드물게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후가공은 아니고 저 되게 싫어하는 종이 중에 하나가 트레이싱지. 그 예뻐서 나 쓴 트레이싱지 경우 좋아해. 많은데 나 트레이싱지 너무 싫어. 저 너무 싫어요. 내구성 너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품이 너무 많이 너무 들어오고 많이 돼요. 하지만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잘 쓰지는 못하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안 찢어지게 하려고 안쪽을 코팅을 아. 하면 갑자기 뻣뻣하게 이게 맞아. 안 그 느낌이 접혀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서 진짜 막 느낌이 안 좋아. 돼. 근데 그러고 어려운 보니까 종이죠.
이 책에는 이즈킨도하고 박도했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랑 약간 한참 좀 실갱했던 기억이 나서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즈킨도 비싼데 응. 박도 하려고 그러냐. 맞아요. 이 그림도 샀잖아. 막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치, 이제 은혜 씨가 이 책에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라고 해서 아, 이 답을 오버버짓 된다. 답은 해야지.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지스킨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아, 그치, 답이 그치, 있어야지. 답이 이렇게. 있어야지. 근데 이게 이지스킨의 제일 큰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긁히면 긁히는 대로 다 자국이 맞아요. 나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고 그렇죠. 저는 그 외에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회화에는 또 약간 긁힌 그럼요. 느낌도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아 좋은 재미있는 재미있는 질문이었네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종이책을 구입해서 만져보셔야지만 알 수 네, 있는. 그래야지만 네, 알 수 네.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 표지처럼 사실은 좀 봄 같은 느낌이 들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네, 네.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은혜 씨가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할 줄 알았지. 아. 알겠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